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제 휴전 협정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는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후에 있었던 전후재란 그리고 이 전란의 영향이 어땠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오늘서부터 좀 핀 마이크를 좀 사용해 볼까 했는데, 근데 핀 마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 주문해가지고 핀마이크 사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일단 여러분들 뭐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서 이제 음질 상태 같은 게 좀 이상해도 여러분 좀 약간 좀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 바로 145페이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1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휴전협정이 있은 다음부터는 당시에 3년 동안에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사이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은 한양을 다시 되찾았고, 그 다음에 조선은 한양을 다시 되찾았고요. 자, 한양을 다시 되찾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력을 구축하면서 휴전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휴전 협정은 일본 쪽이 생각했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조선 쪽이 생각했었던 쪽이 달랐었던 겁니다. 물론 이 조선은 좀 빠져있는 거고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명나라 쪽에서 생각했던 게 좀 달랐던 거예요. 자, 먼저 명나라 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물론 이제 조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이겁니다. 일본 물러나면 곱게 보내줄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근데 일본 쪽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 임진왜란 자체를 자기네들이 승리한 전쟁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가혹한 조건들을 몇 가지를 내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그 조선의 대신들을 이제 대신하고, 그 다음에 왕세자 이런 사람들을 일본의 볼모로 보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의 남쪽이 사도였던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남쪽의 사도 정도에 해당하는 뭐 전라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가 포함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바로 여기 지역을 일본에게 넘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나라와 교류를 하자라고 하면서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말고요, 일본의 국왕 있죠? 바로 일본의 천황이라 불렸었던 명나라 황제의 딸을 시집 보내라, 뭐 이런 식의 요구사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당초에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놈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략, 전술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은 맞는데 까막눈이었어요. 글자를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서 일본 쪽에서의 주화파에 해당되는 세력들과 그 다음에 명나라 쪽에서의 주화파, 둘 다 주화파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주장했던 사람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른바 일본에게는 명나라가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처럼 뻥을 치고, 그 다음에 명나라에다가는 명나라의 요구 조건을 일본이 들어준 것처럼 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화해 조건은 굳이 양보를 한다면 일본과 명나라가 계속해서 교역을 하는 것을 명나라가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전에 좀 허락을 안 했었느냐, 명나라는 한동안 일본과의 그런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서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교류를 전부 다 금하는 해금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일본에게 개방해준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두 주화파가 명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 조정 둘 다를 속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일본
결과적으로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군대를 철군을 하면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전쟁이 화평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상황을 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명나라 쪽에서 보냈었던 그런 사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로 이 조건이 받아들인 줄 알고서 일본의 이 명나라 쪽에서의 사신이 도착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명나라 사신을 환대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사신이 보내셨던 국서를 직접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하게 했는데 이 소식에서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왕으로 임명하면 어쩌고 뭐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났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평화조약을 완전히 무의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은 다시 한번 조선에 대한 침공을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 조선 정부에서도 바로 이 일본이 다시 한 번 더 침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3년의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는 준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바다를 사실상 장악을 했었다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이순신을 파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조선 정부는 드디어 일본군이 넘어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이순신에게 한 가지 첩보를 흘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본군의 최고 대장이라 볼 수 있는 가토 기요마사가 당시에 거대한 선단을 이끌고서 부산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테니까 해상권을 장악한 것이 바로 이제 이순신이니까 이순신의 함대는 이순신은 이때 당시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일반적인 수군 절도사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수군 총제독으로서 조선의 전 수군을 이끌고 가가지고서 바로 이 어디야? 부산성 앞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일본군이 이때 당시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알고 봤더니 조선정부에다가 이제 그 상황을 전달했었던 사람이 이중첩자였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군이 바로 일본에서부터 조선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부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순신은 이 일본 쪽에서 일본인 첩자가 보내줬었던 이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조선 정부가 이제 이순신에게 부산 앞바로 가가지고서 이 일본군의 침공을 막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것이 이게 정보가 틀린 사건이긴 하지만 조정에서는 당시에 이순신이 임금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전공으로 너무 오만방자해가지고서 나중에 임금까지 업신여겨서 군대도 출동시키지 않았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돌게 되었고 당시에 선조의 경우에는 같은 이다. 이 이순신이 너무나도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되게 많은데 이순신에 대한 그런 이제 걱정이 덜컥 더 많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이순신을 그대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잘라버려가지고 바로 서울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차지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이 강했었던 바로 이순신 밑에 배정돼 있었던 원균을 당시에 새로운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임명을 하고 이순신을 이제 그 중앙 정부에 끌고 올라가서 모진 고문을 가했어요. 하마터면 그때 당시에 이순신도 죽을 뻔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른 이제 몇몇 대신들이 간신히 구명 운동을 해서 이순신은 목숨만은 간신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율의 밑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일반 병졸로서 적들과 싸우는 형벌을 처하게 합니다.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의 종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직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종군, 군대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전에 잠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쪽에서부터 쫓겨 내려왔던 이 일본군은 당시에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완벽하게 이제 이 조선군에게 패배하게 되자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서울까지 올라갔었던 모든 장수들과 상당수 많은 군대들을 이때 당시에 대규모로 모집을 해가지고서 한꺼번에 이쪽에 있었던 이 진주성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쪽에는 바로 여러 가지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건너가진 못하게 되니까 호남 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제 진주성만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협상을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평화 협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지만 당시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이 평화협상에서 적어도 일본군이 이렇게 세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글쎄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거의 한 10만 가까이에 해당하는 일본군이 이쪽에 있는 성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여기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상황이 너무나도 당시에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이라서 이때 당시에 명나라 군대도 여기를 구원하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조선군 쪽에서도 여기를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딱 너무 일본군의 군대가 너무 많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여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자면요. 글쎄요, 성 안에 있었던 몇만 명이 넘었었던 일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됐었던 그 다음에 이제 의병장 출신이었던 바로 이 김찬일과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몇몇 바로 이제 여러 장군들이 당시에 바로 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과 정말 사력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일본군과 정말 미친듯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작전을 벌이고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그렇게 노도와 같이 서들어오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명나라 군대도 도와주지도 않고 주변에 있던 조선군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싸움에서 그만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기에 명령을 내렸답니다. 진주성을 점령하는 즉시 진주성 안에 있는 모든 성민들을 생명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6만 명인가? 그 정도 됐었던 조선의 백성들은 당시에 이 일본군의 그런 칼날 앞에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본군은 드디어 협상이 유리한 고지를 장악한다는 명분으로 진주성까지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진주성을 장악하면서 몇몇 이제 얼굴이 좀 예쁘게 생긴 여성들의 경우에는 외장들이 바로 그들을 자신의 술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몇을 간신히 남겼고요. 진주성 안에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촉성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여러분 뭐 시간 될 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바로 근데 여기에서 외장들이 촉성로 바로 앞에 가면은 그 앞쪽에 이제 남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는데 바로 그 강 바로 위쪽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에 바로 많은 그런 외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진주성을 함락시킨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술을 한 잔씩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의 그런 여성들도 죽지 않으려면 외장에 술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강제로 끌려 나와가지고서 간신히 술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기의 가족들과 자신의 남편과 그다음에 자기 자식을 죽인 외장놈에게 바로 술을 이제 따라야 한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의 여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였지만 당시에 외장의 강압을 견딜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한 여성이 다른 여성들은 전부 다 미간을 찌푸리면서 엄청나게 이제 괴로워하면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 한 외장에게 술을 따라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외장은 바로 이 여성이 내가 죽어서 그런 건가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이 여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외장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데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또 흥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았었던 이 외장은 당시에 이 여성을 이제 꽉 하고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성도 바로 그 생면부지였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외장을 되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꽉 하고 껴안았어요. 와, 여러분들 알고 봤더니 그 여성에는 이 10손가락에 전부 다 반지가 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꽉 껴안은 다음에 그대로 이것을 반지를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대로 이 외장을 안은 다음에 그대로 외장을 끌고서 남강의 물에 투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그 외장은 이 여성이 끝까지 같이 죽으려고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둘이 같이 죽게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림도 유명한 논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본군은 이것을 물리치고서 바로 진주성까지 함락을 시켰는데요. 드디어 휴전협상이 결렬이 되게 되자 당시에 이 일본은 다시 한번 조선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보냐면 정유년에 일어났었던 바로 외란이다. 다시 한번 전란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첫 번째, 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했는데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었던 원균은 당시 조선 정부가 이순신이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바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부산을 다시 한번 공격하도록 해라. 삼도수군 통제사 네 원균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출동을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원균도 이래봬도 그래도 수군 장수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순신이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지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파악도 제대로 된 군대에 대해서 제대로 다 파악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서 적의 소굴이라 볼 수 있었던 부산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조선 정부는 바로 육지에서는 권율,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원균에게 바로 수륙 양면으로 이 부산으로 진격해서 여기를 함락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조선의 군세가 그 정도까지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균을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당시에 어쨌든 간에 육군 총대장이었던 권율이 수군 총대장이었었던 바로 바로 삼도수군 통제사였었던 이 원균보다도 직급상 하나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권율이 왜 명령을 듣지 않느냐, 수군 먼저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원균이 듣지 않게 되자 많은 장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데려와가지고서 그래서 그에게 곤장을 때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판사판 아무것도 못하겠다 생각했던 이 원균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군대만 출동을 시켜요.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서 이 부산 근처까지 가게 됐지만 당시에 10,000명이 넘었었던 엄청나게 많았었던 조선의 군대가 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의 그런 군대는 당시에 이 일본군에게 적절하게 피해도 입히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수군이 아주 그냥 곳곳에다가 이제 간첩을 심어가지고서 조선의 수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다가 몇몇 군데에서 갑작스럽게 바로 이 원균의 그런 수군에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패배했었던 원균의 수군은 본진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것만 배에다가 실어놨었던 모든 식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떨어지게 돼가지고 당시에 칠천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제 배를 내려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에서 음식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식수가 부족하니까 식수를 전부 다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균 스스로도 여기서 내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틈을
이 수군이 육지에 내려간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일본의 군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때 당시 원군의 군대를 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원군의 군대는 이 일본군에게 배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육지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육지가 바로 일본군의 육군이 바로 미리 매복을 해 있었던 곳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전부 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균도 이때 당시에 목숨을 잃고 조선의 수군은 거의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당시에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배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바로 12척의 배를 자기 소관에 있었던 12척의 배를 여기에 이제 참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리고서 이제 원군의 연합함대에 참여하지 않고서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배를 빼놓고 나머지 군대가 전부 다 전멸당하게 되면서 조선의 군대는 말 그대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조선 정부는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순신한테 지금 그 통제권을 뺏어가지고서 그래서 원균에게 줬는데 이 원균이 홀라당 조선의 수군을 다 말아먹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백의종군하고 있었던 이순신에게 바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를 다시 한번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하고 있었지만은 전쟁이 이때 당시에 원군의 수군이 패한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또한 구상을 열심히 하고 있던 과정 중에 갑자기 조선 정부에서 바로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그대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딱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순신은 바로 그 길로 수군을 재건하러 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군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데 삼도수군 통제사의 전체 배 숫자가 12척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옥선 12척밖에 없고 심지어는 거북선도 없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순신은 간신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수군 한 120명 정도? 그 정도 모았습니다. 그 정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임지로 가가지고서 바로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판옥선을 빼돌렸었던 바로 배설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순신이 만나가지고서 바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전쟁에 나서서 싸움을 벌이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바로 이 이순신이 바로 배를 끌고 가가지고서 이 수군 본영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던 백성들은 이순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피난민들이 전부 다 이순신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즉 이순신 주변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순신은 바로 열심히 이제 다시 한번 수군을 재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정윤신 안에 터진 겁니다. 거의 한 14만 명이 넘는 일본의 군대가 다시 한번 침공을 하게 되었고, 자, 한쪽은 이순신 그 원군의 수군을 박살냈었던 일본의 수군이 다시 한번 수륙 경진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전라도 지역을 향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미 여기 있었던 진주성을 일본이 함락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군대가 이때 당시에 이 진주성을 지나서 드디어 호남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때 당시에 좀 내륙 쪽에 해당했었던 남원을 공격해서 성춘향과 이도룡으로 되게 유명했었던 이 바로 남원 있죠. 전라남도 남원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함락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북상을 해가지고서 바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기도 그 거의 밑에 부분에 해당될 곳이에요. 바로 직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직산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대규모의 군대가 10년만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군대가 이제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종명연합군은 그때까지 모았었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직산 부분에다가 최고의 방어진을 구축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군과 그 다음에 명나라 군대의 군대가 여기에서 이제 방어진을 구축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몰려왔었던,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일본군에게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전투에서는 당연히 일본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직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거였거든요. 이걸 읽어서 이제 우리는 직산 전투라고 하는데, 이 직산 전투가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군은 바로 이순신이 복귀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에 일본군은 그동안 이순신에게 패배했던 것에 대한 서력을 하기 위해서 이순신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114척? 134척인가? 이 정도, 많게는 300척 가까이 됐다고도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왜군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솔직히 말해서 12척하고, 많게 말하면 300척,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적게 말해도 한 140척? 114척?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배를, 12척의 배가 어떻게 상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의 그런 군대는 왜군을 피해서 좀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삼별초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했었던 곳이죠. 진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진도가 있었던 이 삼별초가 있는 그 근처에 바로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울돌목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물살이 엄청나게 센 곳이에요. 거기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육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가 섬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육지예요. 이게 조류가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오전까지는 물살이 이쪽에 흐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특정 시간이 딱 된부터는 잠깐 물살이 멈추다가, 그러다가 다시 오후 시간이 되면 다시 물살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그런 물살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순신이 이것을 알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군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는 걸 소식을 듣게 되자, 당시 이제 진도가 좀 큰 섬이다 보니까 돌아가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 이왕이면 이쪽 섬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시에 이순신의 그런 군대는 일본군에 쫓겨가지고서 바로 이쪽 근처에서 이렇게 이쪽의 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순신의 군대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군의 배가 이때 당시에 까마득하게 오기 직전에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순신은 이 섬하고 이 육지 쪽에 쇠사슬로 커다란 쇠사슬들을 양쪽에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근처에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기 위해서 왔었던 많은 백성들을 이쪽에다 배치를 시켜놓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일본군에게 보이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강강수월래라고 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디어 일본군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일본군은 이 물살이 엄청나게 빠른 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본군이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로가 되게 좁았거든요. 수로가 좁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오지 못하고 일렬로, 거의 일렬로 이런 식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인데, 사실 이순신의 배는 이 정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일본군의 배가 도착을 합니다. 당시 여기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물살이 흘러가다가 이 섬의 벽에 부딪히고, 또 벽에 부딪히고 튕겨나가서 또 이쪽에 부딪히고 해가지고서 그런 물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살과 물살끼리 또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각각 여러 군데에서 바로 소용돌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엄청나게 물살이 이제 심각하게 센 곳이었던 것이었거든요. 당시에 일본군의 배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순신의 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당시에 일본군의 배는 바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 왔을 때 갑작스럽게 양쪽에 있었던 그런 그 백성들에게 수신호로서 깃발로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을 전부 다 쇠사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쇠사슬을 땡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쇠사슬을 당기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그런 일본군의 배들이 바로 열심히 물살도 지금 현재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이걸 땡기다 보니까는 열심히 가고 있었던 그런 일본의 배들이 이 쇠사슬에 전부 다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막 전복되는 건 사태가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뒤쪽에 따라오고 있었던 그런 일본군의 배들이 뭐 그걸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앞쪽에는 배들이 막 전복되니까 가다가 자기네들도 같이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탈출해가지고서 넘어왔던 일본의 배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배들이 있었으면 그 일본의 배들을 보고서 이순신의 배는 가까이 가가지고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대포를 쏘고, 처음에는 조선군이 되게 무서웠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를 막아가지고서 배들이 다 뒤에 엎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군의 배들이 가까스로 여기까지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그리고 이때 당시 맨 앞에서 이순신 대장에서 혼자서 그렇게 미친듯이 싸움을 벌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서 더 이상 그냥 숨어 지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나머지 배들이 가까이 와가지고서 이순신의 함선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은 상황이 계속해서 물살이 이쪽으로 흘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이 쇠사슬만 가지고서도 이것을 다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배들이 이쪽으로 오게 돼가지고서 조선의 수군은 분명히 전멸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물살이 갑자기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던 물살이 갑자기 멈춥니다. 멈추더니 이때 당시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반대로 물살이 흘러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물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격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일본의 배들. 근데 이 배들이 갑자기 물살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분명히 이들은 당시에 앞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이 배는 뒤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바로 그 틈을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일본의 배들 전부 다 혼란에 빠졌어요.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 조선의 배들이 앞장서가지고서 아직까지 뒤쳐져가지고서 이제 못 가고 있었던 그런 일본의 배들을 향해서 대포 사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배들은 비록 숫자상에서는 이순신의 그런 함대를 압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대첩에서, 이 전투에서 그만 바로 이순신의 함대에게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일본군에게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 딱 들으면은 정말로 공포에 질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나중에 뭐 일본 쪽에서는 이순신을 이제 그 전쟁의 신부까지 모시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일본군의 진격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순신의 함대가 전라도 지역을 넘어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육군에게 이제 전략 물자를 전달을 해주려고 했었던 일본의 수군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전투의 승리에서 일본군의 수륙 병진 정책에 또 한 번 더 좌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일궈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명량대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먼저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래도 서울에서 한번 증명해보자라고 해가지고서 이 직산근처까지 올라갔던 일본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명연합군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홍익보와 그 외에 천자총통, 지자총통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일렬로 쫙 이걸 깔아온 다음에 일본군이 하나 둘씩 도착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다 박살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군이 잔뜩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어진을 구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직산 전투에서 바로 이 일본군에게 조명연합군은 대규모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진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바로 이 일본의 군민들은 당시에 이 모든 곳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후퇴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후퇴를 하게 돼가지고서 바로 이제 아예 그냥 경상도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